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고요. 독립과 민주주의, 자유를 향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 그 전에, 일어나기 전에 왜 이렇게 3.1운동이 크게 일어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그 전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했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일본의 통치가 어땠길래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본의 통치, 데라우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총독이죠. 우리나라 첫 번째 총독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조선인은 근로를 낮게 여기고 편안한 말을 탐내는 사람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제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조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강압적인 수단,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그 통치를 뭐라 부르냐면 무단 통치라고 불러요. 사실 무단 독재, 경찰 독재 국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경찰이 그냥 경찰이 아니고 헌병 경찰이라고 하는 거죠.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반은 헌병이고 반은 일반 경찰이에요. 그런데 그 총 지휘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헌병 대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휘가 중요하겠죠. 그 헌병 경찰들이 더 힘을 갖고 뭐냐면 전체 나라의 경찰을 총 그 지휘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헌병 경찰제, 헌병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들을 통제하는 군인들의 경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보통 백성들, 민에 대해서 헌병들이 하니까 얼마나 강압적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일반 경찰들도 총 칼 차고 댕기면서 그렇게 뭐냐면 나쁜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헌병 경찰제도에 하에서 경찰들이 그럼 무슨 일을 했느냐? 이게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일단 처음에 치안하겠죠? 당연히 치안하고, 독립군 잡는 거 하겠죠? 독립군 잡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 위생을 해요. 위생. 그 다음에 부역장려, 농사개량,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무슨 소송이 벌어지면 그 소송에 대해서도 관여를 해. 그래갖고 민사소송을 조정하는 조정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경찰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일어났을 때 좀 힘 있는 사람 편을 들어줘 버리는 거죠. 이미 뭐냐면은 재판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조정권을 헌병 경찰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생 어떤 거냐, 이거는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고, 부역장려는 어떤 거냐면 부역, 신장로를 내요. 길을. 그러니까 일본이 들어와갖고 신장로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그런 공사를, 도로 공사를 할 때 뭐냐면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경찰이 하는 거죠. 강제력이 필요한 일들은 경찰이 다 나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개량, 이거 뭐냐면 어떤 씨앗이 새로 좋은 게 나왔다, 이거를 보급을 할 때 누구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경찰력을 동원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처벌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사여탈권, 산업 같은 것도 다 경찰들이 관여를 하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까지도 그 관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헌병 경찰제 중에서 가장 그 악명이 높았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태형인데, 태형은 뒤에 없네. 태형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해서 해주시고요. 자, 태형은 그 조선시대에서 왔던 그 곤장, 그 제도를 일본이 그대로 유지를 한 거예요. 태형으로 유지를 한 건데, 이 곤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쑥스럽네. 그 곤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람들이 그 곤장의 그 매를 고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조금 약한 나무로 가져와가지고 내 곤장을 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슨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일제시대로 그대로 넘어오면서 태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근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 안에 뭐가 생기냐면 태형령 안에 이 태형을 만드는 그 때리는 그 나무의 규격, 나무의 종류,
이런 것이 다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30대씩 90대까지 때릴 수 있는데, 뭐냐면 30대만 부과받은 사람은 그냥 하루에 30대 맞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대를 부과받은 사람은 이틀 동안 맞는 거예요. 30대씩 이틀을. 그 다음에 90대에 태형을 받으라고 한 사람들은 3일 동안 90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켜지느냐? 3.1운동 그런 직전 시기에는 잘 안 지켜져요. 급하니까 막 하루에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다 문드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독 조선 사람들한테만 태형을 강하게 했대요. 이게 똑같이 일본이 식민을 지배했던 나라가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대만하고 비교한 제도를 살펴보면 어떤 식이냐면, 대만 사람들은 태형을 때려갖고는 범죄에 반성을 하지 않는다. 자기네 이제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돈을 뺏는 걸 더 기분 나빠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태형을 적게 하고 벌금형으로 뭐냐면 범죄를 치러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뺏는 건 별로 뭐냐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태형을 때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처벌을 하려면 태형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 사람과 대만 사람의 그 태형 시행률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갖고 조선 사람들은 무조건 잡혀오면 태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태형이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 사실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재판 같은 거서 벌금형을 받는데 벌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즉시 태형으로 실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형을 바꿔서 실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이 훨씬 많이 자주 시행이 됐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지방에서 노름을 하다가 도박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도 다 태형을 맞는 거죠. 그래서 3.1운동 때 넌 전과가 있느냐 하고 이제 검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요. 그러면 대답하는 것 중에 나오는 사람들 일부가 내가 노름을 하다가 잡혀서 태형 몇 대를 맞은 적이 있어 라고 증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사소한 범죄들 있잖아요. 지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범죄 즉결령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재판 없이 시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시행이 대부분은 태형으로 이루어져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뭐냐면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제도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일본의 통치라는 게 참정권이 우리한테 전혀 없잖아요. 참정권. 자치권도 주질 않았어요. 자치권. 그러니까 일본이 딱 우리나라를 흡수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정치단체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된 정치단체 중에는 일진회도 있을 정도예요. 친일단체였던 일진회까지도 정치활동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모든 정치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전혀 하지 못하도록 했고,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 모여있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그 범죄 즉결령의 법령 중에 뭐냐면 불순한 이유로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정도로 뭐냐면 집회 내지는 이런 출판, 언론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상적으로 차별을 하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떤 거냐면 멸시, 조선인들에 대한 멸시, 차별 이런 것들인데, 아무나 일본인들이 이 식민지에 온 일본인들이 사실은 본국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본에서 살기 힘드니까 조선으로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이 조선 사람들을 하대하면서 자기가 불만이 있으면 그 조선 사람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려 붙인다든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도 막 무시를 하면서 요보하고 부른다든지 이런 거예요. 요보가 뭐냐면 조선 사람들을 되게 멸시하면서 부르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보라고 하는 말을 잘하잖아요. 여보세요, 전화할 때도 여보세요 하고, 누구 이리 오너라 할 때 그 사람들 부를 때도 여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여보라는 말을 워낙 잘 쓰니까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조선 사람들은 여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자기 귀에는 요보라고 들린 거죠. 요보. 요보라고 들리니까 조선 사람들을 요보 요보 하면서 되게 멸시하면서 부르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애들, 뭐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요보 요보 하고 멸시하면서 부르니까 조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계속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구타하고, 그 다음에 교육차별 같은 것도 심해서 우리나라 학년은 보통 학교가 5년제인 거예요. 자기네 나라는 6년제면서. 근데 1년을 딱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면, 공부를 내가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려고 해도 이게 직제가 안 맞으니까, 교육 그 제도가 안 맞으니까 1년을 더 당겨야 되는데 1년짜리 교육은 없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또 2년,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일찍 유학을 간 사람들, 초등학교, 보통 학교만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15년 정도가 걸린대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시 처음부터 다 밟기 시작해가지고 뭐냐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15년 동안 그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냐면 칼 차고 일상적으로 교사들이 칼을 차며 댕기고 있고, 그 공포감을 유발하면서 뭐냐면 일본 그 학교에서 일본어를 안 쓰면은 뭐 이렇게 처벌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차별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가 그거에 대한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조사,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토지조사 하면서 이제 수탈하는 거. 그다음에 임야조사 같은 거 하면서도 수탈했다는 거. 그다음에 토지 수용, 요거는 이제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토지 수용은 제가 좀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심했던 건 뭐냐면 매춘, 아편, 이거에 대해서 되게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분노하고 싫어했다. 매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본 애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공창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공창. 나라에서 뭐냐면 공창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에다가 창기를 모아놓고 국가가 관리하는 뭐냐면 매춘 그 산업을 만드는 거죠. 그게 공창제도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창이랑은 완전 틀린 거예요. 나라가 관리하는. 근데 이 공창에 뭐가 문제냐면, 이 공창제도가 자기네 나라에서도 아주 뭐냐면 만연해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들여와 갖고 조선에다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공창이라는 게 없단 말이죠. 원래 이게 사창은 있었어도 공창이라는 게 없는데, 이걸 공식화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 미개한 문화를 우리에 들어와 가지고 강제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사실 문제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공창이 외국으로 확대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공창을 처음 시작은 자기네 국내와 조선과 대만에 있던 공창의 창기들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시작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왔는데 조선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편과 모르핀이라고 하는 거. 요것도 맞으면 그 환각의 효과가 있죠. 그 아편은 마약이고요. 요런 거를 지금 얘기하면 한국 KTNG에서 만드는 거예요. 전매청이에요, 그때는. 전매청에서 뭐냐면 아편과 모르핀을 공식 제조해서 그걸 공식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 혹시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각 지방마다 일제시대 때에 그 마약쟁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걸 공식적으로 판매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편 전쟁 같이 그런 불합리했던 일들이 중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있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1운동 직후에 최딘이라고 하는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나중에는 1급 친일파가 되는 사람인데, 이 최딘이라는 사람이 3.1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당시에 일본 정치에 대해서 일본 정치가는 선정을 표방을 하면서 동아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경제상으로는 일본은 이롭게 하고 조선을 해롭게 하는 주의고, 정치상으로는 일본을 귀하게 여기면서 조선은 천하게 여기는 주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동아라고 맨날 너네들이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위협으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통치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운동이 막 그렇게 크게 일어났을 때 이 일본 사람들이 막 조사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막 조사를, 일본 관리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전국에서 막 조사 결과를 막 모으는데 왜 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느냐 막 조사를 하다가 뭐라고 보고서에다 쓰냐면 역사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반일 감정이 있더라. 그게 어디서부터 유래하는 거냐면 임진왜란부터 유래하는 거더라. 임진왜란에서 유래하는 조선인의 반일 사상은 민족성이 되어버린 것처럼 뿌리 깊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피에 흐르는 일본과 어제 했었죠? 어제 뭐죠? 컬링 했었죠. 그죠? 네. 이게 한일전만 일어나면 이건 꼭 이겨야 되는,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지는 것보다 일본한테 지는 걸 더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분석해 보니 임진왜란에서부터 유래하는 조선인들의 그 피에서 흐르는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반일 감정들이 한꺼번에 그런 민족 차별과 그런 갖가지 그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3.1운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우월감이 있어요. 이거는 빼면 안 되는, 꼭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우월감. 일본은 미개한 나라였어요. 항상. 아주 오랫동안. 미개한 나라였고. 우리는 언제나 중국으로부터 받은 선진 문물을 받아서 일본으로부터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 기억이 양반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의 백성들도 다 갖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조선인들이 훨씬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막상 일본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기분 나빠지는 거죠. 그 기분 나쁨이 뭐냐면 미개하고 음란한 일본이 하루 앞서 문명을 배웠다는 이유로 우리 조선을 통치를 하다니,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기분 나쁨, 이 문화적인 자존심이 이렇게 심각하게 상처를 받은 거죠. 이게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무엇이었다? 3.1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1 운동은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요? 민족 자결주의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민족 자결주의라고 얘기하면 그게 다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세계 정세 하에서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한 역할이 꽤 커요. 그래서 이게 3.1 운동의 그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가 보시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시작은 윌슨이 아니었다. 그거를 알고 가시면 오늘 되게 좋으실 거예요. 뭐냐면 레닌이 먼저 주장한 게 민족 자결주의다.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 노동자 농민의 정부는 모든 교정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공평하고 민주적인 평화 교섭을 제의한다. 이는 무병합, 무배상의 즉각적인 평화를 의미한다. 민족에게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국가 혹은 정치 조직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합은 결국 정복과 폭력 행위인 것이다. 본 정부, 러시아 정부는 부유한 국가들이 정복당한 약소 국가들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해 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범죄라고 간주한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레닌 정부가. 그러니까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1914년부터 18년 그 사이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러시아 혁명이. 그 러시아 혁명이 딱 일어났을 때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 이 사람들이 곧바로 전쟁을 중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전쟁인데, 이게 더 이상은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보세요. 민족에게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국가 혹은 정치 조직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부여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민족 자결이죠. 민족 자결주의.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그런 권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전쟁은 그걸 뺏는 전쟁이고 뭐냐면 정복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네들은 독일하고 단독 강화하고 전쟁에서 딱 빠지죠. 난리가 나죠. 전쟁에서 얘네들이 빠지면 이게 러시아가 굉장히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오산인 게 이때 당시에 5개 나라 안에 들었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5개의 나라에 드는 선진국이거든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빠지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똑같이 뭐가 있습니까? 서부전선하고 동부전선이 있어요. 동부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 마음 놓고 서쪽으로 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후에 항상 러시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항상 군대를 2개로 쪼개가지고 서부전선으로 가고 동부전선으로 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동부전선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서방 세계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려야 되는데 되돌리려면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거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막 민족 자결주의 얘기하니 식민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에 혹해가지고 식민지 사람들이 다 독립하겠다고 나서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는 아니고 자기들이 이거에 부응하는 뭔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1918년 1월 달에 그 연두교서를 발표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그 연두교서의 형태로 14개조의 평화안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해서 나오는데, 사실 그거에 5조의 민족 자결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민족 자결주의 치고 뭐냐면 5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제가 준비를 안 해왔어요. 5조를 살펴보면 민족 자결주의, 이게 도대체 민족 자결주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되게 어렵게 돼 있고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 자체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안 나오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막 윌슨이 얘기하고 댕기니까 측근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전부 다 제국주의 국가고, 미국도 자기네가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모든 식민지를 다 즉각이라도 해방시켜 줄 것처럼 민족 자결주의를 계속 얘기를 하고 댕기니까 이건 분명히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당연히 반대할 거고, 그리고 자기네 체제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14개조 안에서는 빼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5조에 분명히 그 내용이 있는데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 빼고 되게 애매모호한 말로만 딱 만들어 놓은 상태로 5조를 만들어 놨어요. 대신에 그 민족 자결주의를 좀 주장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벌써 민족 자결주의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잖아요. 식민지인들을. 그러니까 그 선언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다가 그 민족 자결주의의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과 영토 확장을 입사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제도를 채택하고 무력을 이용한 이기적 침략 행위에 맞서 싸우려면 세계의 다른 국민들과 더불어 정의와 대등한 관계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 내용을 조금 넣어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는 사실 그래서 세계 그 전쟁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이 14년부터 18년까지 해서 이제 끝날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게 끝날 때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강국들이 막 모여가지고 식민지 쟁탈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싸우다가 벌어진 세계 전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두면, 이런 세계 질서를 그대로 두면 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뭐냐면 하나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식민지 통치나 이런 것들을 좀 합의해가지고 좀 정도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려고 주장을 하는 단계에서 뭐가 필요한 거냐면 민족 자결주의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걸 주장을 하다 보니 뭔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의 조선 사람들은 특히 더 민감하게 느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식민지에 있던 나라들도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세계 지금 대전이 끝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세계가 바뀔 것처럼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얘기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 이렇게 혁명적인 분위기가 오니까 뭐냐면 드디어 조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이 움직일 때 뭐가 있냐면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났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남과 동시에 뭐가 그 다음에 있다고 예견이 됐냐면 파리 강화회의가 19년 1월 달에 개최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까 말했던 미국이 주도한 14개조의 평화안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끝내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요거를 할 적에 요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세상은 변할 것 같고 혁명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혁명적인 분위기에서 조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1918년 11월 달에 미국 특사, 윌슨의 특사가 중국에 오는데 그 중국에 온 거를 여운형이 본 거예요. 여운형이가 그 사람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가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해서 세계 모든 약소 민족들이 해방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기네 그 14개조 안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연설할 때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얘기한 게 뭐냐면 다 우리나라 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엄청 신났겠죠.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운형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일본한테 독립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한국인이 일본 지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세계 만방에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뭔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여운형이가 이제 신이 나서 그렇다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네 그 소속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독립청원서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뭐냐면은 아까 그 특사한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윌슨한테도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를 뽑았어요.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 이 김규식은 아주 일찍 그 기독교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사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영어 교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파리에 보내가지고 대표로 뭐냐면 협상을 하도록 이 사람한테도 이 청원서 줘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규식이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지만 처음 시작은 누구의 대표로? 신한청년당의 대표로 가는 거예요. 신한청년당 대표로 가서. 그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여운형이가 이제 자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곳곳에다 보내는 거죠. 독립운동 하려고. 조선에다가는 이 사람들, 선우역, 김철 이런 사람들 보내고, 일본에는 장덕수, 그 다음에 만주, 연해주에는 자기가 스스로 가가지고 독립운동가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으쌰으쌰 빨리 해가지고 뭐냐면 크게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씨앗을, 독립운동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뿌렸던 거. 여운형의 가장 젊었던 사진일 거로 추정하는 지금 남아있는 사진 중에서 보시면 이게 카이제 수염이라고 독일의 황제가 했던 수염인데 굉장히 유행을 해서 뭐냐면 다들 이렇게 하고 댕겨요. 이게 김구도 이런 사진이 있고 그다음에 뭐 많아요. 안창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어요. 요런 사진들이 있다. 보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거의 동시에 미주에서도 막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뭔가 세상이 바뀐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안창호가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조직, 거의 유일한 조직이에요. 요 대한인국민회라고 하는 조직을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대표예요.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회의를 해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로 강화 대표로 우리도 보내자. 그래가지고는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이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내려고 해요. 이승만은 뭐냐면 이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보내려고 했겠죠. 이렇게 해서 보내려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미국 정부하고 만나. 이 외국에 가려면 여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을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실패해요. 파리에를 못 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영향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냐면 신문에 보도가 돼요. 일본의 영자신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인국민회가 회의를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로 이승만, 정한경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파리로 보낸다더라 라고 하는 기사가 일본의 영자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 조선인 유학생들이 그 신문을 봐요.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인 유학생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 그래도 민족 자결주의를 되게 듣고 있는데 미주 소식까지 들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뭐냐면 18년 12월부터 이제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다 비밀 경찰들이 오고 막 그렇게 감시하는 체제니까 뭐냐면은 이거 할 때는 다 웅변대회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막 웅변대회를 진짜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막 자기 그런 정치에 대한 거, 뭐 문화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막 연설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나 본데 그런 웅변대회를 한다고 해놓고는 모여서는 독립운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독립운동을 할 것을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표자를 뽑아요. 그래갖고 10명을 뽑는데 이게 나중에는 11명이 돼요. 11명이 돼가지고 11명의 대표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독립선언서들을 이런 일본 정부, 각국 대사, 의회까지 보내겠다. 이런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월 8일 날 그 독립선언을 한 게 28 독립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는 누가 기초를 했냐면 누구요? 누구죠? 네, 이광수가 이때만 해도 이 친일파 이광수가 이때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독립운동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28 독립선언. 그리고 이제 그걸 막 준비할 무렵에 이광수가 미리 와버렸네요. 이광수하고 장덕수가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독립선언서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장덕수는 누가 보낸 거예요? 장덕수, 누구죠? 여운형 쪽에서 보낸 거죠. 신한청년당에서 보낸 거죠. 이 사람이 중국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유학생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학생 그 중에서 자기네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또 보내기도 해요. 송계백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전해줘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미리 얘기했지만 2월 8일 날 28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이냐? 유학생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또 애국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귀국을 해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서 또 독립운동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 모여서 독립운동 한 사람도 있고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 이때 당시에 일본 기록에 보면 그 약 600명 정도 되는 일본 유학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359명이 귀국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가 귀국을 해서 4분의 3 정도가 귀국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국내가 남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제 봤어요.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미주까지 봤죠. 이런 사람들이 막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조선 국내는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여 주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벌써 그 언론 같은 거에 다 민족 자결주의가 나와요.
매일 신보에 두 번 정도 민족 자결주의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거라는 의견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보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읽지 않죠.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라고 읽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 글 쓰는 사람과 독자의 그 의견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의도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자기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엄청 나쁜 거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은 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동시에 세 개의 세력이 각자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천도교인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조선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 집회, 결사 하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조직을 만들 수가 없는 나라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었던 조직은 뭐예요? 종교 조직. 그 다음에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일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세 개의 조직이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때 또 기가 막히게 19년 1월 22일 날 고종 황제가 죽었어요. 고종 황제가 죽으니까 뭐냐면 아무리 고종이 뭐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런데 좀 지키지 못한 왕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 조선 사람들이 왕에 대한 그게 있었단 말이죠. 남아있는 정 같은 것이. 이 끈끈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애증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고종 황제가 죽으니까 난리가 나요. 그래갖고 막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와요. 그래갖고 서울에 막 몇 달씩 묵고 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3월 3일 날 국장을 하는데 막 모여드니까 요 기회를 이용해서 3월 1일 날 시위하자고 하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건 이제 미리 드린 거고, 19년 1월 달에 이제 아까 일본에서 보낸 송계백이 도착을 해서 얘네들을 만나요. 최린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지만 천도교의 젊은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청년 지도자예요. 청년 지도자. 이 사람을 만나고 그다음에 현상유는 선배예요. 바로 직전에 일본 유학을 했던 선배. 이 손상윤, 그다음 최남선, 그다음 또 누가 있냐면 송진우. 이런 지식인들을 만나요. 지식인들. 다 자기 선배들이에요. 그래갖고 이 일본 유학 선배들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으쌰으쌰 28 독립운동을 하려고 한다. 선언을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조선은 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 돈 좀 모아서 줘라. 그래가지고는 돈도 좀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돌아가요. 송계백은. 돌아가고. 그래서 28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 사람들이 도착함과 동시에 뭐냐면은 일본에 있던 사람들 도착함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들어와요. 중국에서 보냈던 신한청년단에서 보냈던 김철, 선우혁 이런 사람들이 천도교 사람들 만나고 기독교 사람들 만나서 뭐냐면 독립운동 중국의 상황 전해주면서 독립운동을 크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할까라고 했었는데 또 일본에서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딱 중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마치 모든 조선인들이 하는 분위기인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거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누가 제일 위험해요? 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깊은 거예요. 내가 이 독립선언을 하는 순간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할 텐데. 근데 이제 그 고민을 깨는 게 이제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깨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나고 있네? 그리고 학생들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늦게 불교 세력 2명이 끼어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빠져요? 유림 세력들이 빠지죠. 유림 세력들. 유림 세력들은 소문을 못 들어.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뭐냐면 뜻은 있었으나 뭐냐면 여기에 서명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독립선언서 써가지고 다시 자기가 직접 상해로 가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펼쳐요. 그게 이제 김창숙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세력들, 한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이 참여해가지고 뭐냐면 이 고종 국장을
모여드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종국장을 했던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학생 지도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꽤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오늘은 학생 지도자만 딱 강조하고 하겠습니다. 학생 지도자. 사실상 모든 집회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집회를 움직였던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앞에가 순서대로 강기덕이라는 분이고, 이 사람이 김원벽, 그 다음에 한일권이에요. 사진이 다르죠. 네, 이 사람 때깔이 아주 곱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두 명은 잡혔어요. 두 명은 잡혔고, 이 사람은 만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요. 이 두 분은 뭐냐면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사회운동 같은 거 하던 분이고. 여하튼. 그래서 민족 지도자가 됐는데, 학생 지도자라고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죠. 보세요. 이 얼굴을 보세요. 이분들이 학생같이 안 보이죠? 이때는 뭐냐면 제 나이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문학교생들인데 전문학교 정도 배우는 사람들은 한 30 정도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30이에요. 30 분들.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탁골공원에 오후 2시에 모여가지고 한 거고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은 다 모여있는데 민족대표 33인 서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따로 모였죠.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선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비난을 좀 많이 받고 막 뭐 그러죠. 나쁜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이제 뭐냐면 하루 전날 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집회 장소에 직접 내려가면 좀 뭐가 되지, 뭐 혹시 폭동이라도 일어날까 우려되니 우리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잡혀가세.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은 따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지금 기분 나빴겠죠. 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2명이 찾아가요. 2명인가 3명인가 찾아가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김원벽이랑 강기덕이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왜 안 나오냐고. 근데 이제 우리가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니네는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가지고 그 학생들끼리 이제 뭐냐면 선언서를 읽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위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시위한 게 이제 서울에서 시작하고 동시에 시작한 도시들은 이런 도시들. 여기는 이제 직접 미리 하루 전, 이틀 전에 벌써 독립선언서가 도착한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약고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특히 평양은 기독교 세력이 강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 세력들이 미리 보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그러니까 선언서는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불교 세력, 그 다음에 학생들 다 조금씩 나눠가지고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천도교 세력들 중에서는 아주 뭐 몇천 부씩 들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2,000부, 3,000부씩을 들고 전주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해갖고 이게 이제 전국으로 만세가 확산됐고 3월 내도록 했고 4월 내도록 했고 5월까지 내도록 한 다음에 6월 초에 사그러들어요. 그러니까 3개월, 거의 3개월 넘도록 뭐냐면 전국으로 만세 시위가 확산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총 그 참여자가 몇 명이냐면 200만 명.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거고 이거는 일본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주장한 건데도 많죠. 110만 명. 이때 인구가 몇 명이다? 1925년도에 통계청 통계를 보니 제가 어제 통계청 확인했거든요. 통계청 통계를 확인해 보니 1,900만 명이었더라고요. 1,900만 명. 그런데 위아래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뒤에를 살펴보니까 5년마다 한 100만 명씩 늘더라고요. 인구가.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하면 1919년 무렵에는 약 1,80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때 인구조사 안 해가지고 기록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하튼 한 1,800명 정도 중에서 110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으로는 200만 명이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명 중에 1명은 참여한 게 되는 거죠. 그죠? 10명 중에 1명. 근데 그때 당시에 가족들을 생각을 해보면 줄줄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족당 1명씩은 꼭 참여했던 그런 게 3.1운동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시위가 2,000회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사망자가 이렇게나 많았고 7,000, 사실은 학살 수준이에요. 학살 수준. 그 다음에 부상자 이만큼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거.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님을 선언하노라. 그 다음에 이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권리를 영육케 하노라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독립국이라는 거, 독립선언 한다는 거예요. 독립국. 그 다음에 조선인은 자주민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근데 보시면 어디에 명분이 있어요? 세계 만방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히 바로 보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해서 민족이 하는 요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런 명분으로 우리는 이거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 있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본인을 어떻게 하진 않겠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하면서 가장 유행했던 말이 이거죠.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뭐냐면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본 사람들이 재판할 때 계속 이걸 문제시 삼았어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너희들이 뭘 하려고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하면서 3.1 만세운동을 벌린 거죠. 이게 3.1 운동은 이제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해도 46분이나 흘렀습니다만 그 뒤에 보통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사람들. 이게 워낙 광범위한 사람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다 참여를 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조선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시작은 천도교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거기에다가 신문에다가 박았어요. 자기가 썼다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잡혀갈 걸 각오하고 쓴 거죠. 그래서 1차로 냈던 사람은 다 잡혀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이었어요. 이게 잡히기 전에 내가 잡혀가면 너가 이어라라고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종린, 장종건 이런 사람들이 또 신문을 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잡혀가죠. 이 사람이 잡혀가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서가지고 신문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신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끊기는데 호수가 제대로 안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까지 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호수가 좀 비기도 하고 중간중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 신문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부탁해서 이 신문이 나오는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누가 부탁해가지고 누가 나왔는지 모르는 상황. 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못 찾는 그런 신문들이 계속 하나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죠. 신문 이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을 낸 사람들이 있었다. 요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신문을 냈던 사람이에요. 25살. 25살이고 뭐냐면은 인쇄공이었어요. 인쇄공이었던 사람이 신문 냈고요. 3.1운동 당시의 모습. 동대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 중에서 선언서를 배달한 사람의 그 사례를 한번. 이 사람이 뭐냐면 붙잡힐 때 편지를 갖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보십시오. 작은 아버지, 자기 작은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작은 아버님께 올립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만세 소리는 귓전에 쟁쟁하고 사방에서 형사는 활동하고 있으니 어찌하오리까. 무섭죠 지금. 전일 저의 비밀행위를 알고 계시다시피 선언서 배달과 독립신문 1, 2호의 배달과 기타의 배달을 책임으로써 자기의 혐의를 벌써 다 얘기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는 자기 친구랑 같이 잡혔는데 3개월이 더 나와요. 요거 때문에 부인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친구는 7개월인가 8개월인가가 나왔는데 자기는 1년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배제학당의 19살짜리 김동혁이라는 학생이에요. 3명이 같이 잡혔는데 요 편지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바람에 이 편지가 일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갖고 실렸고, 그 다음에 이 일본어로 번역된 걸 우리가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 공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체포당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서울엔 못 있겠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내려갈란다. 그러고 내려가요. 근데 보시면 전일
저의 비밀행위는 알고 계시다시피죠. 보세요. 작은 아버님도 했죠, 그러면. 작은 아버지도 한 거예요, 같이. 근데 뭐냐면, 자기는 이제 먼저 도망가야 되겠으니까, 뭐냐면 편지라도 쓰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편지를 못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편지를 갖고 있다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했냐면, 어디더라? 안성인가 하여튼 경기도 일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충북인가가 고향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 버스 기다리다가 헌병한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3명이 잡혔는데 이 3명 중에 1명은 그 경찰 일본 조선총독부 경무총관부라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 경찰청, 경찰청에 있는 형사 경찰. 지금 그 사람이 경부였어요. 경부가 아버지인 거야. 한 사람 친구는. 그리고 이 사람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거니까 친구는 처음에 딱 잡혀가지고 며칠 안 있다가 사료에서 사라져요. 자료에서 없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빼간 거지. 미리 고소되기 전에. 그런데 이 나머지 2명은 잡혀가지고 한 사람은 7개월인가 받고 한 사람은 1년형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김동혁이라고 하는 학생. 하지만 그 편지는 좀 무서워하는 느낌이 있지만 되게 반항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네, 19세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은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조선 독립신문처럼 지하신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지하신문을 개인이 막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경성공업전문학교에 다니는 2년생 양재순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각성호라는 제목으로 뭐냐면은 낸 거죠. 근데 거기에 주옥 같은 글들이 남아있어요. 보십시오. 조국에 사는 자 조국을 사랑하라. 자기의 천부인 자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노예가 되는 자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 보세요. 자기의 천부인 자유. 천부인권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천부인권을. 그 사람이 뭐냐면 자유를 너가 지금 양도하고 노예가 되는 건 멸망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보십시오. 그 뒤에 2천만 동포의 심령, 마음과 영혼과 뭐 이런 거죠. 삼천리 강산을 가진 우리 민족은 맨손임을 걱정하지 말아라. 철암 대포는 각자의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쓰면서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일본적으로 얘기하면 불온유인물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막 동네에다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등사해 가지고. 이 사람은 왜 잡혔느냐 하면 등사기를 판 일본인이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잡혔어요. 이 사람이 양재순 22세였던 사람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1운동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3.1운동에서 보통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냐 그거를 김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원래 이름은 장지락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본명인데 이 김산이라는 사람이 아리랑이라고 해서 님 웨일즈라는 여성 기자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인터뷰해갖고 쓴 책이 아리랑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한 번쯤 지금 읽어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많아요. 이거를 영화하려고 많은 영화인들이 시도를 했으나 너무 사안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좌파로 이렇게 넘어가고 뭐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영화에 실패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밀정으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그런 준비하다가 망한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세요. 3.1운동 당시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였다. 자유란 말은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금덩이처럼 생각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자유든 조선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왜 3.1 그렇게 만세운동을 사람들이 열심히 했느냐 이 사람도 했던 거예요. 학생 때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에 이제 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주로 넘어간 거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뭐냐면 누굴 만난 거냐면 김원봉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의열단원이 돼요. 의열단원을 하다가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자기가 막 만세하면서 느낀 거죠. 조선인들은 이때 당시에 독립하고 민주주의를 원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를 원하는 거였다. 우리가 그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억압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만세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에 대해서 이걸로 이 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호가 1907년도에 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면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사실은 일본 사람들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발 국가들은 사실 다 비슷해요. 후발 국가들이 선진 문물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가 뭐냐면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거기에 정착하면 끝나는 거고요. 정착하지 않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로가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 1907년도에 그 안창호가 신민회를 하러 들어오면서 그 뭐라고 연설을 하냐면 십몇 년 전에 일본인들도 똑같이 유럽으로 유학 가고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배워온 거를 뭐냐면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킨 거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이라도 하나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자라고 연설을 해요. 엄청 열의가, 그러니까 뭐냐면 안창호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모인 사람들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연설을 들은 사람이. 거기에 이시영도 있었고요. 그 안창호보다 훨씬 나이 많은 관리들도 막 모여갖고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거기에 또 누가 있었겠어요? 일본 경찰들도 있다고요. 일본 경찰들이 다 기록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왔고, 누가 했는지. 그걸 다 기록해서 남아있어요. 그게.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한 유학생이 그 와가지고 그 한 역할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3.1 운동은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기대감에서 미리 발생을 한 거고요. 그죠? 기대감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5.4 운동은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좌절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혁명이라는 것이 한 군데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뭐냐면 그 한 곳에서 분위기가 탁 터졌을 때 뭐냐면 그 주변국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런 영향을 받아서 5.4 운동이 이제 그렇게 펑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억압받았던 두 나라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강의할 적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 민들이 그 시위하는 것들이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한 가지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성에서 시위가 되게 강했어요. 화성에서. 그래서 지금도 제암리 뭐 그런 것도 거기에 다 있었던 거죠. 거기가 제암리에 학살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가 가장 극심하게 만세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만세운동 할 때 아까 앞 강의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농민들이 사람들 막 동원할 때 옆집 바에 막 가가지고 뭐냐면 누가 시위를 주도하냐면 구장이 시위를 주도해요. 구장. 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이장. 예. 이장들이 시위를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장 정도 되면 그 지역의 유지, 그 다음에 조금 글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갖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 동네에서 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옆 동네에서 시위하면 바로 그 다음 동네에서 시위를 해요. 이게 자존심의 싸움인 거예요. 예. 옆 동네에서 했는데 우리 동네 안 하면, 예. 뭐냐면, 이거 한국인이, 조선인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거는 조선 사람이면 꼭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동네에서 시작했다 하면 이 동네에서 횃불 시위도 많이 했는데 횃불이 옆 동네에서 밤에 딱 일어났다고 하면 그 다음엔 바로 옆 동네에서 또 나요. 그러다가 이제 연합해서 막 같이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을 모을 때 어떻게 모으냐면 그 강제적으로 또 모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나와요. 너 왜 시위했냐라고 이제 막 경찰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 신문 조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옆집 사람이 또는 구장이 이거 안 나가면 내 집을 불태운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신문 조서에는 진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한 거짓이 있어요. 예, 무수한 변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진실성을 가질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시면 너무 이제 많이 나오니까 분명히 그런 공동체에서 이 동원을 하려고 일부러 좀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닌 거죠. 전체가 다 그랬던 건 아니고, 이장이나 그 밑에 이제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는 사실 군중이라는 게 막 그렇게 기획한다고 해서 그게 막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자발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강제로 온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과 또 비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또 섞여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막 시위를 하다가 폭력 시위화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전체 기조는 평화 시위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하자고 지도자들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그걸 따랐어요. 그래갖고 평화적으로 시위가 끝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유독 경찰이 심하게 탄압한 곳, 이런 데는 돌들이 막 날라요. 돌. 이때 조선 사람들이 워낙 돌을 잘 던졌기 때문에 돌 시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돌 시위. 이게 사실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분, 저보다 선배분들은 다 그 돌을 깨서 독재자들에게 던져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3년에 입학해가지고 딱 그 세대가에서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못했지만 91년 이럴 때만 해도 돌을 깨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어디에서 사실은 있냐면 3.1운동 다 돌 던져가지고. 그래갖고 경찰관을 화성에서는 2명이나 죽여요. 경찰관을 2명이나 죽이는데,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자전거 타고 도망가요. 처음에 얘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경찰관이 총을 쏴요. 일본 경찰관이 총을 쏘는데 어깨에 맞고 한 사람이 싹 쓰러지니까 군중들이 엄청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돌 던져가지고 걔가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가니까 돌을 탁 던져가지고 돌을 맞아가지고 얘가 쓰러져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팬 거예요. 그래갖고 구타해서 죽어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경찰이 2명이 죽고 나니까 엄청나게 일본 애들이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군대를 여기다가 투입을 시켜가지고 완전 초토화시켜요. 그 초토화시킨 사건 중에 하나가 제암리 사건이에요. 그런 식으로 폭력화하기도 한다라는 모습도 있다라고 걸 말씀드립니다.